안녕하세요. 경세대민촉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금년 여름은 말이죠. 날씨도 뜨겁고 여러 가지 이슈도 뜨거워가지고 네. 좀 차갑게 식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되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 이제 개학이 가까우니까 좀 약간 짜증이 납니다. 벌써부터요? 네. 학생들만 그런 건 네.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정말 이제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뭐 태풍 이후엔 조금 이 더위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를 더 덥게 했던 그런 뜨거운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슈 바로 한일 간의 문제인데요. 지금 양국의 갈등 상황이 한창 대치 중인데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경세재민 촉에서는 이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이자 국내를 대표하는 일본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경세재민 쪽에 발걸음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정입니다. 한일 관계, 일본의 정치와 외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여름 방학을 온통 그냥 반납하고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야,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 일본에도 잠깐 소개지면서 언제 생겨난 곳인지 또 일본연구소 어떤 연구라고 2004년도에 개소가 됐고요. 예. 물론 그 전에도 서울대학교 안에 뭐 일본 자료센터나 뭐 일본 연구실 뭐 이런 예. 형태로 있어왔던 조직입니다. 지금 뭐 힘들지만은 그래도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지역 연구를 참 그렇죠. 중요시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각 지역, 뭐 그렇죠. 한국학 연구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2004년이면 굉장히 좀 일본 연구를 좀 소홀히 하다가 네, 네. 생겼다 이런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일본 연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연구를 해야지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가 잘하는 일본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건데요. 네. 지역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제국들의 학문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서 시작했던 학문인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것과는 다른 그런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이 통합되어서 어떻게 이 지역을 갖다가 평화롭고 번영되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지역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일본도 이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역 연구의 그 역사는 굉장히 깊죠. 네. 그래서 특히 일본의 주변 지역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이 중심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홋카이도 지방은 이 유라시아 또는 슬라브, 러시아 연구, 또는 큐슈 쪽은 이 한반도 연구, 또는 교토나 이런 데서는 또 동남아시아 연구, 뭐 도쿄 대학은 역시 그 일본의 스스로에 대한 지역 연구와 함께 동아시아 전반을 이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소들이 있어서 굉장히 튼실한 그러한 연구소들이 꽤 많이 있죠. 그 일본의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연구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일본 문제가 지금 터져서 일본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이걸 축적해 나가는 역사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이른바 지역 연구로서 일본을 시작한 거는 사실은 90년대 후반 정도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점에서는 조금 좀 그 시작은 늦었지만 그렇지만은 그 일본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축적돼 있었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일본 연구도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축적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서울대학이 일본 연구소를 가지고 이렇게 10년 이상을 집중 연구형이 좀 든든하고요. 우리나라 다른 대학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네. 일본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좀 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서울대에서
일본어학과를 못 만들게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우리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역 연구의 기본은 사실은 언어하고 문화인데요. 그렇죠. 역사 네.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언어, 문화, 역사라고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이 훈련하고 예. 거기에서 이렇게 사소한 변화가 있어도 그걸 갖다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예. 그러한 민감한 그러한 그 어떤 트레이닝된 그러한 연구자가 한국에 좀 더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에서 아주 핫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그 문턱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7월 초에 네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네.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또 화이트리스트라는 그런 음. 것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었죠. 네네. 그래서 결국 이번 달 2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최종 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일본은 올해 그 관찰해 왔던 사람으로서는 좀 그 뜬금없는 그런 조치였다고 봐요. 7월 초에 조치도 그렇고 8월 달에 네. 조치도 그렇고요. 좀 그 일본답지 않은 그러한 일방적인 그러한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상당히 이 국제 무역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협조적인 그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왔던 그런 전후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갖다가 먼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스럽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베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베스러운 행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난 말씀하잖아요. 일본스럽다, 네. 아베스럽다. 예, 그러니까 아베 일본답지는 않았지만 아베다운 예, 그런 조치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특히 아베 정권 들어와 가지고 총리 주변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보여졌습니다.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뭐 일본이 행정개혁 또는 정치개혁을 추구하면서 이 관주도의 그 국가에서 정치주도의 국가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가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왔던 그런 거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건데요. 그 최고 정점에 아베 정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은 주로 이제 이 총리 관저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를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이렇게 우유부단했던 거에 비해서 이 결정할 수 있는 정치를 한다. 이런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일본 정치를 이끌어왔던 그런 게 이제 뭐 아베노믹스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결정하는 정치 또는 주도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베 정치의 결과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외교를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 거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배경에는 이 일본의 정치가 특히 최근 들어와 가지고 대외 정치가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과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경산성 간의 약간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주도권 경쟁 이런 것도 그 안에서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 라인 쪽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뭐 잘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관여를 못한 것 같고요. 이 외무성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일 관계라든지 조금 더 넓게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특히 미국 포함해 가지고 이런 그 폭이 있는 그런 외교는 하지 못하고 한일 관계 양자만 보고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분석은 상당한 정도로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약간의 엇박자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일본 안에서 여러 성청이 모여가지고 이 논의를 해가지고 치밀하게 이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약간 좀 일본스럽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베스러운 그런 조치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대법원 판결을 원인이 돼서 네. 이렇게 경제 문제, 무역 문제를 때렸는데 네. 이게 그 국제 정치에서 국제 질서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뭐 일본이 과연 그걸 자기들 생각으로만 할 수 있었을까? 네네. 미국이 중국과 관계에서 그런 걸 쓰다 보니까 네네. 일본이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던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런 그러게 부분들이? 뭐 그 일본이 늘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무너져 나가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의 외교 행태였는데
뭐 그걸 보면서 이게 규칙 기반이 아니라 이제 보복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 뭐 오사카 이런. G20 정상회의 때 그렇게 그렇죠. 자유무역 질서를 그렇게 그러니까요. 주창하고 예, 강조했던 그러니까 아베는 네네네. 그 다음 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은 일본이 주장했던 그러한 것들이 뭐 일종의 의제, 뭐 픽션이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죠. 트럼프의 미국이 등장하면서부터 일본 안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일본이 적응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이런 것도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결국 아베는 총리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또 일본의 아베를 지지하는 층이 바로 일본 회의라는 네네. 약간의 극우 성향을 띠고 예, 있는 예.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본의 국민들, 네네.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치의 그 배경에 이 대법원 판결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속내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 무역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보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긴 했지만은 일본의 속내는 이 대법원 판결이 있고 이 특히 이제 7월 초에 나온 조치와 8월 달에 나오는 이 조치가 포괄적인 허가에서 개별적인 허가로 넘어갔는데 그게 대략 한 90일 정도 길게 잡아서 이렇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90일이 걸리는 그 시간이 한국에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이 일본의 그 전범 기업들의 그 자산을 압류해가지고 그걸 현금화하는 시기하고 약간 이렇게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 마지노선을 제시해 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이 현금화가 이루어지면은 일본이 이 나름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는데 거기서 갑작스러운 대응을 갖다가 했을 때는 일본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으로 그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화이트리스트가 일본이 일단 우리를 제외를 하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우려했지만 네. 절차상 좀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네. 수입이 안 되거나 전혀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네, 네, 네. 다 그건 되는 맞습니다. 일인데 네. 상당히 우리가 호들갑을 떤 경향도 네, 있거든요. 네, 네. 찍어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네, 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구체적인 품목은 지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하나의 쇼로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거를 저강도 복합 전술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그 자체는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강도를 너무 세게 했을 때는 이제 WTO 위반이라고 하는 걸 일본이 먼저 저지르는 그러한 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WTO 위반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이제 속내로서는 대법원 판결, 역사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이 깊숙이 들어가면은 작년에 진행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이렇게 끼지 못했던 그런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이 위기의식 같은 것도 있거든요. 불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굉장히 그 그렇죠. 격차가 심했던 것이 상당한 정도로 수렴을 했고 일본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네, 부분적으로 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그런데 보십니까? 뭐 예. 저 이번에 뭐 특히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거는 그러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강도긴 하지만 이 복합 전술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은 어떤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일종의 괴롭힘 같은 건데 한국이 굉장히 귀찮고 괴롭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이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결국 이제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략물자가 별로 없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이 실제로 백색 국가에서 이제 일본을 제외시켜도 일본은 큰 피해가 없는데 한국은 나름대로 전략물자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제 3개밖에 안 했지만 이제 추후에 얼마나 더 많은 품목이 또 포함됐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한일 간의 직접적인 그러한 관계로서는 비대칭적이어서 당장 일본이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피해는 그렇게 적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한일 간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뭐 중국 관계라든지 또는 미국과의 관계를 엮어서 보면은
일본도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길어질 경우는 일본도 약간 부담이 될 그런 가능성도 결국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아니라 결국 법원이 우리 대법원이 우리 일본 기업의 그 자산을 지금 현재 네. 현금화할 때 네네네. 현금화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네네. 현금화 할 것 같습니까? 현금화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3개 품목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품목으로 네. 지금 공세를 아마 그 공격을 할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거리라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한국 정부도 사법부도 또 피해자들도 네. 또 일본도 모두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그 한일 합방 이게 이게 저희 불법이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그렇죠. 예, 얘기죠. 예. 침략 행위를 한 주체로서 좀 사죄를 하고 좀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참 너무 아베 측에서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받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미쓰비시 등의 이런 일본 전범 기업들이 네. 좀 공식적으로 사죄도 하고 배상을 했는데 네.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중국의 사례와 우리가 비교가 되고 있다. 과거 우리가 식민지여서 그러냐 이런 반일 감정들이 네, 더 네, 들끓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화해라고 하는 걸로 이 문제가 풀리긴 했지만 그 배경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은 숨어 있어요. 이게 중국하고 한국이 다른 점은 한국은 이제 어쨌거나 이 기본조약과 함께 맺었던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일단 재산상의 문제는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 그 결론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요. 제일 먼저 일단 중화민국은 1952년도, 즉 그 평화조약, 연합국에 대한 평화조약이 발효되는 그 시점에 똑같이 화일, 중일화, 화일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네. 거기에서 이 배상 문제를 사실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은 일본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이 있지만 배상의 문제는 확인을 하지만 청구권을 구사하지 않는다, 행사하지 않는다.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즉 이 관대한 평화라고 하는 걸로 대만의 이 국민당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1972년도에 이 중화민국을 개성해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그때 이제 공동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일본과 중국의 양국 국민의 우위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의 권리는 있지만 즉 배상의 유무라고 했을 때 배상은 네. 일본이 해야 되는 거지만 중국이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이 배상할 의무가 지금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도 좀 배치막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런 방식도 예. 하나의 그 방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같은데. 65년 그렇죠? 체제에 예.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정리를 네, 해줄 네. 필요가 있고 네.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현안 문제를 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렇죠.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정서가 좀 극심해지면서 네, 네. 불매 운동이 상당히 네, 네. 심각해지고 있고 또 이게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이 나름대로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일본 정부와 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걷어차고 난 다음에 일방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 일단의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서 어떤 의사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네.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저 전략물자 그 네.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일단 이제 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지방의 자치단체들도 보면 네. 일본하고 관계를 상당히 단절한 경우도 많고 네, 네, 또 일본 여행도 안 가고 네, 하는 네.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거나 네. 고려할 점은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정합성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일본이 하고 있지 않은 행동만큼의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본의 지금의 행동은
상당한 정도로 이게 이 과한 조치인 것처럼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여오면서 사실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저강도이기 때문에 저강도이면서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큰 충격을 주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거든요. 반도체로 처음에 들어온 것도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강도이지만 고강도로 보이는 그러한 심리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전에 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에 상응한 정도로 우리가 대응을 하되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이제 외교라든지 이런 걸로 풀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이 영역을 남겨놓는 거. 그다음에 이게 여러 층위에서 벌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보의 게임, 통상의 게임 또는 외교의 게임, 역사의 게임 이 여러 층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게임을 다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합적인 이 안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이 동감인 게요. 우리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네. 일본이 그런 조치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고 네네. 냉철하게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면들을 갖다가 예, 잘 맞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예. 그러려면은 사태를 냉정하게 보고 이 지금이 일본의 하는 행동이 어느 수위에 어떤 정도의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잘 계산하는 능력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도 많이 전달하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네,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좀 빠르게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현명한 의식, 시민 의식이 기본이 되고 우리 정부는 지금 옛날에 과거에 선조 때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한제국 말기에 풍전등화에 있는 그러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전쟁과 대립의 이 무대로서의 한반도를 새로운 그 평화와 협력의 무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보여줬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러한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 발언권을 유지를 하는 그러한 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대응을 우리가 일본에게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이 의병이 아닌 관군을 이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전투에 적재적소로 이 사람들을 투입하고 거기에 전략을 구사하는 우리 국가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조직력이 있는 그러한 이 힘을 우리는 스스로 믿고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테니스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테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굉장히 쾌감이 느껴졌던 게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운 공을 줬을 때 그거를 잘 받아 넘겼을 때 굉장히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대방이 던진 그러한 어려운 공을 우리가 더 나이스하게 받아치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돼가지고 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게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지 잘 봐야 되죠. 네. 의식이 너무 앞서면은 헛스윙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잘 보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점에서 때릴 것인가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 일본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남 교수님 좀 이렇게 유학하신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멋진 비유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재민톡은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